투자 전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면 이제 워렌 버핏이나 하워드 마크스나 뭐 이런 또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뭐, 역시 인덱스 투자가 답인가 보다. 근데 그 인덱스는 한국 인덱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의도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맨하탄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적립 투자를 하면 되는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미국은 대부분이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도 크지만. 그래서 자본시장을 어떻게든 신경을 씁니다. 하다못해 중국도 신경을 쓰죠. 그래서 지금 뭐 부양을 하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 반등한 게 이유가 뭡니까? 4개월 만에 중국의 PMI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와가지고 부양의 효과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관심이 없기. 오늘 근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추경을 할 때 뭐 국채 발행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다른 당들은 민주당이 한다니까 무조건 일단 뭐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뭐 그야 그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창의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시장을 살려놓는 유일한 국가, 미국이 있고 그걸 다른 섹터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돈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크게 두 개입니다. 미국과 그 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미국과 병풍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병풍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보면 자, 이게 빨간색이 이머징입니다. 이제 병풍들이죠. 그리고 까만색이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S&P 500입니다.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상황관계가 역상황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서로 교대로 가면서 너 한 번, 나 한 번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이에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오히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강할 때는 미국에 투자했다가 병풍이 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부를 병풍에다가 올리면 되죠. 그러다가 금융위기나 이런 게 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나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손실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미국은 이 정도 떨어지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그 사례는 말도 없이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강점이 뭡니까?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꽤 강하고요. 제가 늘 카페에 올라오는 깃털의 저주. 그것 때문에 뭐 안 될 점. 그만큼 그게 정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강의는 없을 겁니다. 한국어 철저하게 무시하고 연준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럴 때는 게임 체인저가 미 정부 아니면 연준인데 그 액션을 보고 바닥이 확인되는 게 보이면 이때쯤에 미국에는 ETF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도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2배짜리 들어보셨죠? 거기 뭐 심지어 5배짜리도 있어요. 근데 뭐 5배는 너무 쫄깃하니까 한 3배짜리까지. 그래서 보통 때는 1배로 그냥 가고 1배라니까 어감이 안 좋은데 그냥 하나짜리로 그냥 네트 한 걸로 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약간 자금을 덜어내서 그걸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장의 변곡점이 있을 때 귀신같이 맞추지 못하겠지만 못 맞추기 때문에 요때쯤에 3배짜리를 좀 섞어가지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뭐 포트폴리오 100이에요. 근데 70 이상이 미국이었는데 박살이 났네요. 그러면 그 중에 70에서 20 정도를 3배짜리로 연준이나 이런 데서 시장 구호책이 나오면 그때 갈아태우는 겁니다. 그럼 3배로 움직이니까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제 회복이 됐겠죠. 그럼 그때부터 속도 조절 조금 다시 레버리도 낮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이 좋을 때는 미국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머징이 좋을 때는 이거 이때까지 이머징 가지고 얘기를 했구나. 아무튼 이런 그림이 되면요. 그럼 이머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머징을 이제 이거 그냥 심플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해놨더니 고민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베트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다 봐야 돼. 머리가 터집니다. 그 결론은 미국과 안 미국 해놓고 그러면 그 결론은 달러의 방향이잖아요.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환류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다시 나오고 밀물이냐 썰물이냐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큰 방향성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머징이 흔들리는데
달러는 지금 이머징 입장에서 밀물이에요. 그럼 흔들릴 때마다 더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고 있는데 이머징이 흔들려요. 그럼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방향성은 자금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 뭐 개별 종목까지는 해외 건 못 합니다.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로 하는데 미국엔 굉장히 그래서 대표 지수 미국 거하고 중국 거를 많이 볼 거예요. 중국이 또 오를 때는 또 미국 저리 가라거든요. 예, 이게 또 왕 선생이 또 열받으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물론 떨어질 때도 이제 그냥 뭐 짜장면 그릇 엎어지면 또 박살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미국이고 거기에다가 중국을 적당히 섞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이 강할 때는 이머징 대마왕은 중국이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사실 우리가 갈 때도 중국이 갈 때 같이 가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가지고 강약 조절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방향성은 뭐 달러나 자금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 이제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미국은 1, 2, 3배 그리고 반대쪽도 1, 2, 3배가 다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중국 건 레버리지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1배 아니면 3배예요. 어차피 중국은 뭐 화끈할 때 화끈하니까 보통 때 한 배짜리를 갖고 있다가 뭐 지금처럼 뭐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엄청 쏟아낼 때는 큰 금액을 넣기는 부담스러운 시장이니까 일부 금액으로 3배짜리 실어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다 철수시키고 한 배 혹은 다 청산, 이런 식으로 해서 G2랩입니다.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심플하게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으면, 근데 이게 미국 주식이고 중국 주식 어쨌든 위험작한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늘어나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밑에서 뭐 3배짜리를 실는다 하더라도 굳이 떨어질 걸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포지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를 또 뒤져봤는데요. 뭐 일단은 레이 달리오도 뭐 요즘 뭐 데빗 크라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라이시스죠. 크라이시스로 뭐 요즘 부채가 너무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이에요. 신용 건데, 또 신용도 사이클이 있다고 제가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회색이 그 이머징 지수입니다. 여기 뭐 중국, 한국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머징 하이힐드거든요. 얘들이 꼭 선행을 하죠. 내려갈 때도 방향이 꺾이니까 조금 있다가 좀 떨어지죠. 이해되십니까? 뭐 그것도 다음날 빠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상승할 때도 뭐 비슷하게 하고 있고, 요때도 얘가 먼저 꺾이죠.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먼저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에서 신용에서 위기가 방향이 나오면 절대값 상승하는 절대값도 있지만 방향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고점이 나오는 게 확인되면 이거는 뭐 미국이든 어디든 일단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 확보를 좀 해뒀다가 다시 이제 할 때 여기 반등도 얘가 더 빠르죠. 보시면 이해돼요. 그럼 이때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그만큼 여기 들어가는데 이때는 현금 비중에 레버리지를 들어가면 더블 들어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세금입니다. 수익의 22%는 세금을 때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해외 ETF 뉴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시 반에 시작해서 5시까지요. 저는 늘 그 시간에 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레버 카운트로만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레버 카운트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직접 주문을 다 하는 걸로. 개인들은 어차피 저도 못해요. 출근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그냥 되게 운영 철학은 이런 거고. 근데 이 방법이, 이거는 이머징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먹히느냐? 네, 먹힙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 반대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100%는 아니지만 꽤 신뢰할 만한 수준의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거는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쉽게 해주고 경기가 좋으면 스프레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주가는 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고 은행도 긴축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대기업들, 우량 기업들이야 그만큼 이제 자금 부담이 크게 늘진 않겠지만 좀 한계 기업들이나 위험한 애들은 뭐 그냥 돈을 못 구해서 날아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3%였던 거 5% 줘야 되고 스프레드가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장단기 금리차 역전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역전이 되면 은행들이 긴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역전되고 은행의 태도가 바뀌고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시간까지 1년 가까이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더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긴축 태도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면 너무 느리니까 그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특히 미국이 선진 시장보다 특히 미국이 이게 잘 먹히는 이유가 미국은 채권 시장이 베이스입니다. 유럽, 일본 등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은행 베이스이기 때문에 은행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요. 근데 미국은 채권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 시그널을 빨리빨리 받아보고 그게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일단 사이렌 울리고 비중 줄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2배, 3배짜리 나가 있었던 거 1배짜리 혹은 그 현금으로 어느 정도 철수를 시켜놔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꺾이면 그것들을 다시 진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 이런 것까지는 근데 사실 진짜 돈 버는 거는 종목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버 카운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히든 챔피언을 좀 찾아보고 이제는 왜 올해 상반기는 뭐 중국의 뭐 A주 이런 것 때문에 대형주가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이렇게 작고 괜찮은 기업들을 찾고 그 대형주가 들어갈 만한 룸을 이렇게 G2랩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인데 이거는 파티션을 나눠야 돼요. 레버 카운트에 5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3억은 이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지금 레버 카운트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하는 뭐 레버 카운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종목까지 포함하는 걸 이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가입할 때 설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험 지표는 여러 개를 보겠지만 이제 2가지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장기간 신뢰도가 높았던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곡점을 만드는 것은 결국 연준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 바뀌는 것까지 추적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의장이 초짜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냥 가도 될 때, 가만히 있어도 될 때 바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별일이 없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 초짜가 오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실수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도 있는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자, 작년 2018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잭슨홀에서 파월은 늘 했던 말만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고 뭐 폭력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시장을 달래줬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국채 금리 3%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초보 티를 낸 겁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구먼.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 연준이 점도표인가 뭔가를 만든 이후로 점도표대로 한 번도 금리를 올린 적이 없네. 올해는 점도표가 4번이었으니까 4번을 가는 첫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 트럼프가 날 보고 지랄을 하니까 나도 한번 그냥 꿀 때 꿀더라도 한번 찍소리를 하고 꿀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점이 돌아오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구나.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야, 이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시장이 강한데? 나중에 뭐 엄청나게 버블이 오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데 갑자기 BIF에서 그 중앙은행장 개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서가 나와요.
뭐 한국이나 호주의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 특정 섹터의 자산에서 뭐 버블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여력이 되는 국가들은 긴축을 좀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봤을 때 보통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맞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내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초짜니까 BIS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여력이 있는 거? 우리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력이 있잖아요. 금방 회복하고. 그래서 일단 올려. 근데 그냥 올리면 큰일 난다고 하도 이제 선배님들 얘기했으니까 올릴 거라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언지를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언제 말을 할까 하다가 10월 3일 날 이제 드디어 그 문제 중립금리까지 뭐 갈 길이 졸라 멀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깜놀시키는 거죠.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멀면 4%까지 가는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저승사자로 돌변했다, 배신했다가 된 거죠. 2달 만에 말 바꿨잖아요. 8월에서 10월 만에. 그래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 빠져요.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뭐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조정인 것 같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또 이렇게 되다 돌아오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10월 4일 날부터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인 건 맞아. 자기 때문인 거 분명히 맞고. 그리고 그때 트럼프가 3차 관세를 때려버려요. 9월 24일쯤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은 미쳐가지고 금리 올린다 그러고 트럼프도 똑같이 미쳐가지고 관세 때린다 그러니 아우 힘드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옆에서 말린 거야. 말을 그렇게 세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딴 데 나와 11월 28일 나와가지고 발밑에 왔다. 다 왔다. 거기까지만 했는데 이제 그거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까지는 그래서 달래줘라가 됐는데 이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기 마음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것도 기자회견도 아니고 연설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좀 놀란 거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꼭 나 때문에 뭔가 망한 것 같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연준 이사하기 전에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지금 금리가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연준 의장이 안 하던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꼭 나쁘다는 무슨 말을 했냐면 현재 주가의 밸류 상으로는 소비를 줄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이제 침체가 오는 건데 지금 봐서는 더 떨어져도 된다라고 들리잖아요.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소비를 위축할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앞에 말은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야 이제 뭐 진짜 소비가 꼬꾸라지는 꼴을 봐야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겠구나. 그럼 12월에 진짜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트위터에 미친놈이라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를 수 없느냐? 뭐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렸잖아요.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난리가 난 거고 연준에서 얘기를 들은 트럼프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는 주가를 사게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주가 리딩하는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한국경제TV 인수하셔가지고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 그 고점을 찍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안 해도 될 짓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물론 가만히 있었으면 웃고 넘어갔겠지만 이때 수탁론에 미수 몰빵한 친구들은 다 날아가고 거긴 한강은 아닐 테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허드슨강 가야 되나요? 참 그러네. 아무튼 이게 연준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 정도 해가지고 자기는 마사지를 하고 마사지를 했는데 달래주러 갔다가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월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연준 의원들도 약간 멘붕이 빠진 거예요. 이 떨어지는 속도가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빠르고 대공황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나 파월도 사실 좀 변호사 출신이고 증권가에서 일한 번 한 적 없고 이런데 와가지고 보기 좋게 사고를 치니까 리더십이 흔들리잖아요.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 클라리다가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클라리다는 이제 사실 의장을 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패드 와처를 한 사람이잖아요. 연준이 뭐라고 하는지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거꾸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월이 사고를 치고 제일 먼저 진화에 나선 사람이 클라리다 부의장이에요. 일단 올렸는데 이걸로 끝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1월 달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고 그거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3월 달에는 뭐 돈까지 풀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 리스크는 해결됐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왔는데요. 무역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고점은 아주 조금 남아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연준의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최근 이야기니까 이건 약간 실수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12월 금리 인상은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잘 이용하면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이 투자를 했을 때, 뭐 10월 3일 그 얘기 나왔을 때 미국 비중을 좀 줄였거나 뭐 한다면 또 뭐 어디를 사서라도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자, 이게 201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금리를 9월 달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8월 달에 중국이 반토막이 나면서 쌩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도 약간 충격을 받아서 한 3개월 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월에 올렸는데 3개월을 연기시키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 2월에 개박살이 난 거예요.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이제 연준이 깨달은 게 이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데까지 못 가겠는데? 이러잖아요. 이거 뭐 금리 한 번 올린 게 무슨 핵폭탄 터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난리냐. 뭔 미국 지수가 한 10몇 프로씩 날아가고 이럴 만한 거리냐는 거죠. 근데 보니까 깨달은 거지. 시장이 저성장이라 예전에는 웃고 넘어갈 일에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실신을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많이 쓰였어요. 테일러 교수가 이제 한 계산 방식인데, 근데 그걸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시장도 그걸 보고 겁을 먹은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 금리 내버리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갖다 팔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연준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자살골밖에 안 되고, 정책적 자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연준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금리 결정인데, 금리 결정의 룰이 바뀌는데 아무 말 없이 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그래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016년 2월에 옐런은 드디어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예전 같은 체력으로 예전 같은 금리를 이겨내지 못할 거를 완전히 실감하고 이제는 테일러 준칙으로는 금리를 결정했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걸 알고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미국 하원 의장하고 상원 의장한테 공개 서한이 뭐겠습니까? 보도자료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편지를 썼는데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해온 게 테일러 준칙에 의한다면 이걸 못하겠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세게 올리겠다는 가능성일까요? 더 천천히 올리겠다는 가능성일까요? 천천히 간다는 거죠. 원래 그 속도로 못 갈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 와중에 옐런이 직접 나와서 그럼 더 세게 간다는 거 혹시 모르잖아요. 막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안 지나서 연준 의장 1년에 2번 그 의회에서 연설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음을 천명합니다. 그때 시장이 안 거죠. 그 말이네. 이제는 예전같이 금리를 최소한 1년에 4번 해서 1%씩은 올릴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가 된 거고 그걸 의회에서 말로 했고 3월 FOMC에서 점도표에서 다 그냥 쭉쭉 빠져요. 그때부터 이제
1, 2월에 빠졌던 전 세계 증시가 2월 12일 우리나라 날짜로 글로벌 대바닥을 잡은 겁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서한을 보냈다는 거, 이런 거 글로벌 인포맥스 보면 짧은 단신 기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일단 밤이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뒤늦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거고, FOMC가, 한 달이 지난 FOMC에서 성명서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고. 그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에 대한 룰을 바꾼 거에 대해서 언론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너무 무관심하고 알아도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불과 1년 지나서 그래서 2016년에 4번 올리기로 했지만 결국 한 번 올리고 끝났죠. 그래서 2017년에 왔는데 이제는 2016년 초반처럼 주가가 안 빠지니까 이제는 진짜 4번 올릴 건가? 아니면 더 빨리 올릴 건가? 또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유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다가 이제 작년에도 그게 빠진 게 1년이 지나면 작년에도 빠진 가격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만 올라가도 물가가 많이 오른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연준이 또 물가 오른다고 금리를 겁나 쳐올리는 거 아닐까, 다시 약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옐런이 이제 3월 달에 나와서 13개월 만에 놀라운 단어를 꺼내듭니다. 처음 나온 건 아니었는데요. 2017년 4월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급등을 했던 시기인데, 그 바로 전달인 FOMC 3월 FOMC에서 시메트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칭적 물가 목표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은 유가가 한 100달러까지 가던 게 26, 30까지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유가의 기준이 40달러 이하인 상황에서 60달러만 돼도 50% 오른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크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또 우리 시장을 다 말려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연준이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안 올릴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걱정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만큼 디플레이션도 걱정한다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물가가 올라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여파로 디플레로 다시 빠질 것도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이제 걱정거리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즈화가 되는 거죠. 그게 4월이었습니다. 우리 4월에 주가 올라간다고 하면 다 욕했어요. 그때 칼빈슨이 참수 작전을 하니 로켓맨이 뭐니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때 했던 강의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9파발까지 넘어와 봐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는 김정은이 몽골 따니 이렇게 해도 그냥 뉴스에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CNN도 한국에 와가지고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진짜 전쟁할 것처럼. 그 기억나실 겁니다. CNN의 손석희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뉴스를 진행했다니까요. 마치 이건 예전에 CNN이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할 때 바그다드에서 라이브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전쟁 이런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이런 데서는 그 외국인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해가지고 진짜 전쟁 날 것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는 완전히 묻히죠. 이게 자극적이겠습니까? 대칭적인 말이 뭔 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한 거죠. 전쟁이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도 못할 거고, 그냥 이제 그냥 허풍 치는 것도 이제 지겹잖아요. 그럼 사실 어느 걸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4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3번 정도 올렸죠. 2017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600이라는 경이로운 걸 그때 처음 봤고요. 물론 앞으로 좀 보려면 많이 남았는데, 어찌됐건
우리만 그랬습니까? 이머징 지수들도 연초 대비 34%, 뭐 거의 40% 가까이 올라가요. 네, 뭐 미국이 오히려 제일 부진했던 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신호를 보여줬습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뉴노멀이라고. 뉴노멀이라고. 이제는 이 돈들이 갈 곳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연준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든지 그게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로는 유입이 되면 그 자산은 나중에 어찌되든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유동성을 잘 보면서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인데 지금 이제 파월이 약간 리더십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없지 않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실제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지는 분들이 클라리다 부의장 정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티븐 무어라고 연준 의원을, 그 이사를, 지금 이제, 물론 상원,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뭐 상원은 공화당이니까 임명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뭐, 지명되자마자, 원래 그 트럼프 노믹스를 찬양하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출시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책을 쓰는 거예요. I love you 트럼프라고 쓰면 뽑아줍니다. 박근혜랑 그 점은 되게 비슷하죠. 레리 커들러가 어쩌다가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에 갔습니까? 나바로 같은 사람이 솔직히 윤창중이가 갑자기 그 청와대 대변인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야에서 유튜브 하는 양반이 갑자기 그 트럼프한테 책을 하는 누가 그 사위가 큐셔너 사위가 장인어른 좋은 책이 있습니다. 네, 무슨 책이냐? 중국은 죽일 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읽어 보니까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네.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들어온 겁니다. 나바로가.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중국 도둑놈 이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티븐 무어도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노믹스 근데 캠프에 있던 사람이에요. 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지금 트럼프는 연준 저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이사들을 거의 다 잘라놓고 공석으로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틈나면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연준을 이제 백악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스티븐 무어가 지명받자마자 가자마자 금리를 0.5% 내려야 된다 놀라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막상 또 되려고 하니까 그냥 속이 좀 답답해서 한 소리고 나는 파월이 좋고 파월이랑 빨리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이 두 명이 재미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티븐 무어는 가자마자 언론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만만한 데가 아니라서 아무리 이사가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꽂아도 2년 동안은 금리 결정에 대한 투표를 못 합니다. 2년 동안 닳고 다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연준이란 조직이 어떤 거고 또 알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투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마 교육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이 순해졌고 갑자기. 근데 일단 클라리다가 얘기했던 말하고 무어가 얘기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95년 분위기, 98년 분위기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지금 올해 말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일단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도 바로바로 내려주면 또 연준이 보기에도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낮추는 거 아니냐 해서 약간 겁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낮춰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봐도 침체잖아. 그럼 계속 낮춰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좀 아닌 것 같고 내년도 말은 한 번 올릴 수 있다고 자존심상 하나 말만 해놓은 거지. 그것도 못할 것 같고요. 내년 중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금리 역전이 됐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 아직은 3년물, 10년물인 거 괜찮은데 2년물, 10년물이 한 번씩 터치를 시작하면 내년에는 한 번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 역할을 할 사람이 클라리다랑 무어는 이제 투표는 안 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놀라운 걸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이렇게 기울거든요. 그럼 경기 또 살아납니다.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다시 평평해져 또 역전이 될 것 같으면 또 한 번 더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이제 진성의 거품이 오는 거죠. 이제는 왜 시장에 약세론자가 없어집니다. 야, 역전됐어. 오히려 잘 됐네. 이제 또 낮춰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비관론자가 없어져요. 그냥 뭐 전부 다 가즈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크게 했다가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다 이제 폭락만 걱정하니까 거품이 안 생겨요. 아무리 퐁퐁을 풀어도 휘젓질 않으니까 조금만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근데 클라리다가 지금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는 게 파리에서 또 연설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경제 걱정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바람직한 자세예요. 미국 경제만 본다. 미국 경제 괜찮아. 올려야 될. 이렇게 하면 겁먹잖아요. 또 미국이 또 옆은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영국 놈들 때문에 달러가 강한데 또 백삼 되고 하면 우리는 어쩌라고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 말인즉슨 미국 경기가 크라이시스가 안 오더라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밑밥을 까시는 거 아닌가. 일단 약간 열어놓는 거죠. 그러고 또 그 다음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글로벌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시장이 더 걱정하고 있다. 이게 시장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역시 이제 패드 와처를 해보신 분이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 지표들, 신용 스프레드 이런 거 아직 위험 수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하이힐드도 확대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시장 투심만 안 좋습니다. 투심만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리 빠질 건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신내에서 3호선을 타가지고 신사역 가야 되는데 갑자기 종로 상가에서 내려버리는 일은 좀 피하자는 겁니다. 아직 한강도 안 걷는데 뭐 벌써 그 문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뭐 이거 유명한 이게 마크 트웨인의 말인데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패턴의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도. 그러면 밑에 줄은 이제 빼시면 됩니다. 제가 뺀다니까 깜빡했네요. 이 그 패턴이라는 게 지금 제가 지난 강의에서 금리가 역전됐지만 경기 침체로 안 갔던 사례가 최근에 2번이 있는데 그게 95년, 98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 요것만 빼놓고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일단 아직 역전은 안 됐는데 이때도 닿을 뻔했고 이때는 역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2001년 버블이 커졌던 게 이때도 한번 피해갔고 이때도 피해가서 3번께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전되기 전에 주가 빠지는 게 한 22%, 뭐 21% 빠지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미국이 작년 12월, 10월부터 한 20%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금리 역전이 딱 시작됐을 때 그때 19% 빠졌고요. 그리고 역전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서 역전을 풀어주니까 그 다음까지 지수가 49%를 2년간 갔습니다. 2년간 갔고 98년에는 더 많이 빠졌었는데 22% 빠졌었는데 요때죠. 22% 빠졌었는데 또 2년간 역시 43%를 달렸어요. 지수가 43% 달렸으면 종목들은 뭐 대부분 200% 이상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갈 때 안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가는 종목을 잘 잡았으면 또 엄청난 시장이 됐을 거고 요때는 뭐 굳이 미국 안 가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2천을 처음 봤던 때가 이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가능성은 자꾸 열리고 있다. 오히려 저는 이런 형태로 가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지금 연준이 뭐 생각을 하는지 지금 금리 인하를 바로 하면 실패를 너무 자인하게 되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 있으니까 자산 긴축을 빨리 줄이고 오히려 긴축을 하는 동안에 200억 달러씩 뿌리는 쪽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돈 줄이는 거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꼭 지금 와서 금리 인하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우니까 금리 인하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좀 낯설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캐치를 못하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동결로만 가더라도 그러다가 정말 한번 위기가 되면 한 칸 정도가 되면 저는 그 경기 침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20년, 21년에 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한 2, 3년 연장될 거라고 봅니다. 랠리가 더 갔다가 그리고 지금은 랠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비싼 게 있어야지. 돈 풀린 걸 생각하면 그 주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래서 지금 G2랩에 대해서 설명하다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보고 이제 그 안에서 뭐 미국 포트나 중국 ETF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약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뭐냐면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미래에 대한 평균 이상의 통찰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명한 투자자들. 대충 이래 되면 이런 경향을 보여왔다라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도가 높은 것이고,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확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투자라는 게 뭡니까? 확률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몇 억씩 하고 있지만 1,000원짜리 그 로또를 딱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했어요. 딱 1,000원. 왜냐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꿈에 2번 나와가지고 아니 한 번 나왔는데 너무 바빠 못 샀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와가지고 사라고 했는데 왜 안 샀냐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뛰어가지고 샀는데 한 2개인가 맞고, 그래서 이게 좀 그냥 넘어갔는데, 왜 제가 그 복권을 안 하는 이유가, 로또를 안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만약에 한 주에 발행된 로또를 내가 다 사버리면 내가 1등이 될 거 아닙니까? 2등도 다 당첨된 건 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데 100억이 들면, 그래서 당첨금을 수령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 마이너스예요. 한 79억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로또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심지어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뭐 800분의 1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번기를 6번 연속 맞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한 주에 모든 복권을 다 사도 지는 게임을 왜 하냐는 겁니다. 아무리 돈 1,000원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은 계속 늘어나요. 자본시장은 커져 갑니다. 그걸 우리가 단어 하나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는 빚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습니다. 우주에 암흑물질이 있듯이. 근데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빚이 빠르게 늘어날 때가 있고, 그거보다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 호황, 불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쉽게 생각을 한다면 떨어졌을 때 버틸 수만 있으면 끝끝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유리한 거예요. 부장 떨어지면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물론 이상한 종목에 걸리면 피곤하겠지만 시장을 샀다면 버티면 됩니다. 마치 포커를 치는데 부자들은 계속 패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팔아도 되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 세네 장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데서 일단 확률이 나의 편으로 될 수 있는 시장에서 좀 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 부채라는 건 더 늘었다가 덜 늘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때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장이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뭐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그 지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그 G2랩을 또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성과가 좀 좋으면 변액보험도 아예 조금 더 심플하게 해서 이런 형태로 갈 생각입니다. 갈 생각이라서 뭐 지금 뭐 그냥 강의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런 투자 전략이나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어떻게든 이제 사람마다 사이즈가 좀 달라서 그래도 한 랩이다 보니까 최소 5천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증권사하고도 협의가 되긴 하는데 이게 몇 천만 원 단위는 싫어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게 자산가 그거라서. 근데 일단은 저희가 고객이 많으니까 한 5천 정도는 이제 개설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지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국내 나스닥 ETF 이런 게 아니고요.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역외 ETF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상계 처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5월 달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정리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얼마, 딴 거 얼마 해서 총 수익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250, 그 수익의 22%가 양도세로 나옵니다. 세금이 나오는데 그 세금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면 250만 원 공제되고 2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뭐 소득세가 한 40%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요건 따로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를 안 하는 이유가 상계를 안 해주고 이제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외 거를 하는데 세금은 수익에 대한 세금 양도세는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신고는 증권사가 다 대행을 해줍니다. 뭐 그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세금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뭐 분리과세니까 뭐 합쳐가지고 수익 난 거보다 세금이 더 나가는 상황은 없습니다. 상황은 없고 손실 난 거 상계해 주니까 그나마 합리적인 게 이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22% 그거는 그 해당 국가에서 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뉴욕 시장을 활용을 하면. 그리고 이제 랩으로 통합을 하는 이유가 환전 수수료나 해외 거래 수수료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이제 이거를 랩으로 묶어버리면 훨씬 저렴하게 내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밤에 이제 그 ETF를 활용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식으로 가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일단은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으셔 가지고 질문 주셔도 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